같은 지붕 아래인데 나만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올해 72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째 혼자 살던 집에서 버티다가 결국 아들네 집으로 들어왔다. 연금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빠듯해졌고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나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가족끼리 사는 게 뭐 어렵겠어 하는 마음이었다. 함께 밥 먹는 저녁을 꿈꿨다.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며느리가 웃으며 반찬을 더 담아주는 그런 풍경을 그렸다. 하지만 이 집엔 늘 누군가의 눈치가 먼저 앉아 있었다. 내가 낸 미소가 가장 먼저 사라졌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아들이 방을 정리해줬고 며느리는 이것저것 챙겨줬다. 손자는 학교 끝나고 오면 내 방 문을 살짝 열고 인사를 했다. 나는 이 집의 일원이 된 것 같았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거실 불을 켤 때도, 세탁기를 돌릴 때도 조심스럽진 않았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어느 날 아들이 연금 나오는 카드를 달라고 했다. 생활비 관리를 자기들이 하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엄마 혼자 쓰시는 것보다 합쳐서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래,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좋지 하고 카드를 건넸다.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달부터 용돈을 받기 시작했다. 아들이 봉투를 건네며 이걸로 필요한 거 사 쓰시라고 했다. 봉투 속 지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는 고맙다고 했다. 밥도 먹고 잘 곳도 있는데 뭘 더 바라겠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처음엔 큰 불편이 없었다.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용돈에서 조금씩 썼다. 칫솔이나 비누, 가끔 마시는 커피 같은 것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봉투 속 돈이 점점 줄었다. 처음보다 적어진 게 분명했는데 아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배은망덕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다가 말했다. 어머니, 냉장고 음식 좀 정리해 주세요. 제가 사둔 요구르트가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다. 아침마다 내가 한 개씩 먹었던 요구르트였다.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니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였다. 그날부터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소리가 달랐다.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에도 울렸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시간이 되면 나는 방에 있었다. 거실에 나가면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쉬거나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처음엔 말이 없다가 나중엔 중얼거렸다. 이번 달은 또 올랐네. 에어컨 틀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여름이었지만 선풍기도 저녁 때만 잠깐 켰다. 그래도 며느리의 시선은 내 방 쪽을 향했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을 지날 때마다 밑창이 마루를 스치는 소리가 났다. 스윽, 스윽. 나는 그 소리가 싫었다. 내가 이 집에 있다는 걸 소리로 알리는 것 같아서. 발소리를 줄이려고 더 천천히 걸었다. 가족이지만 손님처럼 살았다. 세탁기는 이틀에 한 번 돌아갔다. 며느리가 돌리는 세탁기였다. 나는 내 옷을 따로 빨았다. 손빨래로.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조용히 빨았다. 물소리가 나지 않게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었다. 빨래를 넣는 곳도 내 방 창가였다. 베란다에 나란히 널면 며느리 옷 사이로 내 옷이 끼어 있는 게 보기 안 좋을 것 같았다. 아니,
사실은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았다. 저녁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아들 부부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봤고 손자는 방에서 공부를 했다. 나는 내 방에서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경제 뉴스가 나오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물가가 올랐다는 소식,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이 집의 지출 항목 중 하나라는 걸 느꼈다.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 그게 나였다. 어느 날 밤, 불 꺼진 거실을 지나가다가 멈췄다. 아들 부부가 자기 전에 모든 불을 끄고 들어갔는데 나는 화장실을 가려던 참이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불을 켤까 말까. 켜면 전기가 들고 안 켜면 넘어질 것 같았다. 결국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도 손전등을 켰다. 이젠 허락 없인 불도 못 켜는 곳이 됐다. 겨울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난방기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지만 내 방엔 없었다. 아들이 작은 전기장판을 사다 줬다. 이걸로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했다. 전기료가 걱정돼서 거실 난방은 조금만 틀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전기장판이라도 있으니 괜찮다고 했다. 밤에는 이불을 2장 덮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용돈은 점점 더 줄었다. 처음엔 한 달에 2~3번은 나가서 친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젠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웠다. 친구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댔다. 몸이 안 좋다고, 날씨가 안 좋다고. 사실은 커피 값을 낼 돈이 없어서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을 쓰는 게 두려워서였다. 아들네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밖에 나가 돈을 쓰는 게 염치 없는 일 같았다. 어느 날 며느리가 또 말했다. 어머니, 요즘 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수도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거지는 며느리가 하고 세탁도 며느리가 하는데 내가 쓴 물이라곤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뿐이었다. 그것도 최대한 아껴서 썼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하는 순간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내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집 천장은 낮았지만 따뜻했다. 이 집 천장은 높았지만 차갑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가족과 사는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삶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방 안에 갇혀 있었고, 가족은 방 밖에 있었다. 그땐 몰랐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걸. 손자가 학교에 갈 때면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방문을 살짝 열었다. 잘 다녀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가방을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다. 손자는 급하게 나갔다. 나는 문을 닫았다. 어느 날 아침 용기를 냈다. 손자가 아침을 거의 먹지 않고 나가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빵 한 조각 입에 물고 나가거나 아예 굶고 나가는 날도 있었다. 내가 아들을 키울 때는 아침상을 꼭 차렸다. 된장국에 밥, 김치, 계란. 그렇게 배를 채워 보내야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했다. 손자도 그렇게 챙겨주고 싶었다.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밥을 하려고 전기밥솥 뚜껑을 열었다. 밥이 조금 남아 있었다. 국을 끓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또렷했다. 뭐 하세요? 하고 물었다. 나는 손자 아침 차려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며느리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괜찮아요. 애가 아침 잘 안 먹어요. 시간도 없고요. 그냥 우유랑 빵 먹고 가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나는 부엌 한쪽에 서서 며느리가 우유팩을 꺼내 컵에 따르는 걸 바라봤다. 손자가 나와 우유를 마셨다.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가방을 챙겼다. 나는 거기 서 있는 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손자의 교복 냄새가 복도에 남아 있었다. 세제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그 냄새를 맡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뒤로 손자와 마주칠 일이 줄었다. 아니, 마주치더라도 대화가 없었다. 인사가 전부였다. 학교 어때? 밥은 잘 먹었니? 친구들은 좋으니?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다. 손자는 항상 바빠 보였다. 학원을 가거나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며느리는 집안 규칙을 자주 말했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고 거실은 저녁 8시 이후엔 조용히 해야 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요일에 맞춰 내야 한다고. 당연한 얘기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내게 향할 때는 달랐다. 어머니, 요즘 밤늦게 화장실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잠들고 나서 가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잠이 얕아서 깨면 다시 못 자요. 나는 알았다고 했다. 그날부터 저녁 6시 이후엔 물을 마시지 않았다. 목이 말라도 참았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4명이 식탁에 앉았지만 대화는 3사람 사이에서만 오갔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나는 밥을 먹으며 듣기만 했다. 가끔 며느리가 내게 물었다. 어머니, 반찬 괜찮으세요? 나는 맛있다고 대답했다. 그 뒤로 다시 침묵이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있을 기회가 왔다. 며느리는 손자 학원 데려다 주러 나갔고 거실엔 아들과 나만 남았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들아, 내가 여기서 계속 지내도 되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서.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조금만 이해해요. 우리도 힘들어요.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관리비에. 엄마 모시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고 했다. 아들은 다시 휴대폰을 봤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생각했다. 이 집에선 내가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내게 조심스럽지 않았다. 나만 조심했다. 말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불을 켤 때, 숨을 쉴 때. 모든 순간 조심했다. 가족이지만 손님처럼 살았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다. 손님은 떠나지만 나는 떠날 곳이 없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다.
내가 거실에 있으면 거실을 쓰고 싶어 했고, 내가 부엌에 가면 부엌에 일이 있었다. 나는 점점 방 안에만 있었다. 방문을 닫고 창문을 보고 시간을 보냈다. 바깥 풍경은 매일 달라졌지만 내 하루는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고 조용히 씻고 밥 먹고 방으로 들어오고 저녁 되면 또 밥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고 그게 전부였다. 가족이란 말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다. 봄이 되면서 몸이 이상했다. 잠을 자도 피곤했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다. 기침이 나왔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 며느리가 약을 사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약값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신세 지는 게 싫어서였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노인복지센터 안내지를 발견했다. 프로그램 안내와 무료 건강검진 일정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걸 들고 방으로 들어와 한참 들여다봤다. 복지센터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혼자 버스를 타고 낯선 곳에 가는 게 두려웠다. 길을 잃으면 어쩌지? 아무도 날 찾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안내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며칠 뒤 다시 꺼내봤다. 또 접어서 넣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다. 결국 가지 않았다. 기침은 심해졌다. 밤에 기침을 하면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들 부부가 뒤척이는 소리.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침을 참았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아침이 되면 목이 쉬어 있었다. 며느리가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다. 걱정해서라기보다 기침 소리가 시끄러워서 같았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냥 감기라고 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다. 내 연금은 아들이 관리하고 용돈으로는 병원비를 낼 수 없었다. 아들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지고 있는데 병원비까지 부담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피를 봤다.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피였다. 손을 떨며 물로 씻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뭘까? 무서웠다.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병원에 가야 하고, 병원에 가면 돈이 들고, 돈이 들면 아들한테 짐이 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복지센터 안내지를 다시 꺼냈다. 무료 건강검진. 그걸 받아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며느리한테 말해야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아들한테 말하면 괜히 걱정 끼칠 것 같았다. 나는 안내지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과 혼자서 살 자신이 없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나를 짓눌렀다. 여기 있으면 작아지지만 나가면 사라질 것 같았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내가 한없이 초라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조용했다. 나는 방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단어 몇 개가 들렸다. 요양원, 상담, 비용. 내 심장이 빨라졌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나를 보낼 곳을 알아보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방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침대에 앉아서 벽을 바라봤다. 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 째깍. 시간은 흘렀고 나는 늙었고 이제는 짐이 됐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다가 창문을 보다가 시계를 보다가 새벽이 됐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남편이 남긴 편지가 있었다. 죽기 전에 쓴 편지. 통장도 있었다. 아들한테 주지 않은 통장.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 돈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 봉투에 담았다.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쌌다. 밥을 넣고 김치를 넣고 계란을 삶아 넣었다. 조용히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봉투에 손글씨로 편지를 썼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고요. 속에서 유난히 컸다. 미안하다고 썼다. 고맙다고 썼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썼다. 해가 떴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사진. 현관에 나가 신발을 신었다. 낡은 슬리퍼가 아니라 외출화를. 오랜만에 신는 신발이 낯설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창백했지만 결연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카드를 찍고 뒤쪽 자리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건물들, 사람들, 신호등. 모든 게 낯설었지만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버스는 2시간을 달렸다.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다. 산이 보이고 하늘이 넓어졌다.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잠깐 갈 수 있을까?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얼른 와. 방 하나 비어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참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좁은 길을 따라 차가 올라갔다. 마을이 보였다. 낮은 집들, 텃밭, 빨랫줄에 널린 옷들. 친구네 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마당에 흙냄새가 났다. 머리가 하얗게 센 친구가 나왔다. 나와 같은 나이. 우리는 말없이 안았다. 친구 어깨에서 비누 냄새가 났다. 익숙하고 편안한 냄새. 방은 작았다. 창문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다. 나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그날 밤 친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친구가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아들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말했다.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친구는 듣기만 했다. 판단하지 않았고 조언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줬다. 차가 식을 때까지 우리는 앉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걱정돼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 친구 집에 있다. 걱정 말아라. 그게 전부였다. 아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며느리도 손자도
나는 전화기를 서랍에 넣었다. 선택지는 세 개였다. 돌아가거나 요양원에 가거나 여기 남거나. 돌아가면 편할 것이다. 밥이 나오고 잠잘 곳이 있고 겨울에 난방이 들어온다. 하지만 내 자리는 없다. 내 목소리는 사라지고 내 하루는 눈치로 채워진다.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숨는 것이다. 요양원은 안정적일 것이다. 아픈 곳을 치료받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낯설다.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보내진 곳이다. 거기서의 하루는 정해져 있고 자유는 제한돼 있다. 그건 편해지는 게 아니다. 여기 남으면 불편할 것이다. 겨울엔 춥고 바칠은 힘들고 가까운 병원도 멀다. 아들과는 멀어지고 손자는 더 보기 힘들다. 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은 내가 선택했다.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불을 켜고, 내가 밥을 짓는다. 불편하지만 내 것이다. 나는 남기로 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남은 생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일어나고 싶었다.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었다. 둘째, 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의 부담이 되기보다 홀로 서는 게 나았다. 설령 쓰러지더라도 내 발로 서 있다가 쓰러지고 싶었다. 하지만 대간엔 있었다. 외로움이었다. 손자를 자주 볼 수 없다는 것.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 그게 가장 아팠다. 하지만 감내하기로 했다. 외로움이 굴욕보다 낫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친구와 함께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호미를 쥐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도 낯설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다. 흙을 만질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땀이 났다. 허리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오랜만이었다. 아침마다 새로운 루틴이 생겼다. 해 뜨는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마당에 나가 물을 주었다. 친구가 끓인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내 하루였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내가 주인인 하루. 밭에서 상추를 키웠다. 처음 싹이 났을 때 기뻤다. 작은 잎이 자라는 걸 매일 확인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다. 한 달 뒤 상추를 수확했다.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그 상추를 쌈 싸 먹었다. 내가 키운 채소. 내 손으로 거둔 것. 맛이 달았다. 기침은 여전했지만 조금 나아졌다. 공기가 좋아서인지 마음이 편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게 더 중요했다. 친구가 약초를 다려줬다. 쓴 맛이 났지만 마셨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다. 손자가 보낸 편지였다. 봉투를 열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오세요. 그 한 줄을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할머니가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는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함께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가까이 있어도 멀 수 있고, 멀리 있어도 가까울 수 있다는 걸. 나는 답장을 썼다. 할머니는 잘 있다고.
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아침마다 차를 마시고 친구랑 웃으며 산다고. 걱정 말라고. 언젠가 내가 크면 이곳에 놀러 오라고. 그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우체통에 넣으러 가는 길 하늘이 파랬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낙엽이 떨어졌다. 친구와 나는 마당에 앉아 햇살을 쬐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편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날렸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떨어지겠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떨어질 것이다. 겨울 준비를 했다. 장작을 모았다. 친구와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다. 손이 시렸지만 즐거웠다. 이게 사는 거구나 생각했다.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웃고 땀 흘리는 것.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한 일. 어느 날 저녁 친구가 물었다.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밤이 되면 별이 보였다. 도시에선 보지 못했던 별. 나는 창가에 서서 별을 셌다. 하나, 둘, 셋.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 그게 중요했다. 나도 여기 있다. 작지만 분명히 있다. 손자한테서 다시 편지가 왔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에 미소가 났다. 나도 보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손자가 조금 더 크면 이곳에 초대할 것이다. 그때 함께 밭을 걷고 차를 마시고 별을 보자고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손자도 이해할 것이다. 할머니가 왜 여기 있는지.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었다.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졌다. 나는 그 사이에서 살았다. 친구와 밥을 먹고 밭에 나가고 돌아와 쉬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내 일상이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나갔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새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모든 소리가 평화로웠다. 문득 깨달았다. 가족의 집은 잠시 머물 수 있지만 마음의 집은 스스로 지어야 한다는 걸. 아들네 집은 내 집이 아니었다. 이곳도 완벽한 집은 아니다. 하지만 이곳엔 내 자리가 있다. 내가 앉을 의자, 내가 마실 차, 내가 볼 하늘. 그걸로 충분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면서 달았다. 인생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다. 쓴 순간도 있고 단 순간도 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선택했다는 것.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뒤돌아보니 친구가 마당에 나왔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따뜻한 아침, 작은 마당, 두 노인. 그게 전부였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